안녕하십니까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,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.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혈당 조절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당뇨라고 하는 병을 인류가 안 것은 매우 오래됐습니다. 기원전 1500년에 쓰여진 이집트의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극도의 다뇨라는 말이 있으며 당뇨병을 연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또 기원전 400년경에 인도 의사인 수스루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의 학문이라는 의서에서는요, 당뇨병을 마드 후미아, 이게 이제 버머인데요, 꿀 오줌이란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달다는 거죠. 이렇게 불렀고요. 그 오줌이 너무 달아서 개미와 곤충이 모여들었다라고 했고요. 인도에서는 6세기에 들어와서 그 꿀 오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병은 곡식가루를 많이 먹음으로써 생기고 빈뇨, 구갈, 무기력, 성욕감퇴, 궤저 등의 증세가 일어나며, 여기까지 진짜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요. 예. 그 원인은 간장과 신장의 관계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이 아니고 결국은 결과 쪽인데요.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혈압이 최근에서야 이제 병으로 인정을 받은 것에 비해서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은 인류 역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한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당뇨는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.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, 그나마 1921년도에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발견이 되면서 크게 이제 발전을 가져왔고요. 우리가 이제 먹는 혈당 강화제, 경구 혈당 강화제는 이보다 한 30여 년이 늦은 1957년부터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요, 만성 성인병 중에 가장 조절이 힘든 병이기도 하고요. 약물 치료에 가장 반응이 나쁜 병이기도 해가지고요. 그 환자분들하고 진료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. 당뇨의 진단 기준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, 8시간 이상 물 이외의 음식을 안 먹는 금식 후에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서 측정하는 혈장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126mg/dL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6.5% 이상인 경우이거나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음, 다뇨,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공복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이 뽑은 피의 혈당이 200mg/d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. 이게 이제 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다른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대개 손끝에서 측정하는 간이 혈당 검사는 당뇨병 관리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.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측정하듯이 당뇨 환자는 간이 혈당 측정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당뇨병 환자가 집에 간이 혈당 측정기가 없는 거는 병사가 전쟁 나가는데 소총 안 들고 나가는 거다, 이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. 요즘은 이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정에 이 전자식 위팔뚝 혈압계하고 간이혈당 측정기 정도는 반드시 구비하시길 바랍니다. 이 당뇨병 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시면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죠.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손끝에 모세혈관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게 같은 시간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검사를 했을 때 이 두 검사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게 좀 난처해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. 사실 의사도 좀 난처할 때도 있고요. 근데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서 봤듯이 가장 정확한 거는요, 혈액을 정맥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원심 분리를 돌립니다. 그렇게 되면 그 혈액에서 적혈구, 혈소판, 백혈구가 모두 가라앉고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맑은 혈장에서 측정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. 근데 당을 잴 때마다 정맥을 찌르고 원심 분리를 돌리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려면 이건 환자한테 엄청난 부담이죠.
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이제 간이 혈당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손 끝에서 이제 바늘을 찔러 가지고 그 나온 혈액을 사용을 합니다. 이 혈액은 이게 이제 모세혈관에서 나온 전혈을 이용을 하는데요. 이게 전혈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혈색소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혈장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혈당이. 예. 근데 피가 또 탁 찔렀는데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. 그러면 환자분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있는 대로 쥐어짭니다. 그러면 사실 그 모세혈관 주위의 조직액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혈장 포도당보다 10에서 15% 정도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. 그런데 사실 10에서 15% 정도의 오차는 치료 방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게 바늘로 손가락 찌르면 아주 따끔하죠. 이거 매일같이 이 피 뽑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 찌르는 것도 이게 아주 끔찍해가지고요. 당뇨가 심한 환자분들은 이거 하루에 7번씩 찌르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곤욕이고요. 그래서 아유 나는 아예 안 할랜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. 근데 바늘로 찌를 때 그 피가 나오게 하는 그거를 대개 손가락 끝에다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고문하는 겁니다.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요. 바로 요 부분이나 요 부분, 이 손톱의 옆부분을 찌르게 되면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.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은 암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딱딱하거든요. 그래서 피도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주변 당뇨인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서 손가락 끝으로 피를 뽑아가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는 당뇨가 잘 조절되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 복용을 잘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.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참으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잘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다른 만성 성인병에 비해서 훨씬 중요합니다. 약물로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약물을 쓰다 이제 더 이상 쓸 약이 없는데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의료진이 이제 그때는 인슐린 주사요법을 합시다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마치 인슐린 맞으면 내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. 그리고 일상생활 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거부만 하시지 말고요.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시고 도저히 난 못하겠다 그러면 하다가 다시 경구약물로 돌아오면 돼요. 네. 사실 의료진도 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인슐린 주사요법과 떨어질 수 없이 붙어 다니는 게 저혈당이거든요. 저혈당의 위험이 있는데도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.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하는데도 계획이 필요합니다. 그냥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. 당뇨에 의해서 눈에 심한 망막 병증이 있는 분이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망막 출혈이나 망막 박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심한 말초 신경병증이나 당뇨발, 발에 이제 당뇨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낫고 이제 점점점 염증이 심해지는 건데요. 이런 경우에는 운동한다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런 병들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웨이트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좋은데 일주일로 따지면 150분 이상, 중강도 이상,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해야 되고요.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주말 됐다고 나 주말은 치팅이다. 토요일, 일요일 운동을 안 하면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. 차라리 하루 걸러쉬기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.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너무 할 말이 많고요. 여러분들도 너무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식이요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당뇨 환자는 뭘 먹어야 좋나요? 라고 묻는 사람들 많습니다. 당뇨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당뇨에 좋은 음식
없습니다. 그러면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?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. 못 먹는 것도 없습니다. 다만 양이 문제일 뿐이에요. 설탕 먹어도 되고 꿀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요.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는데 조금만 먹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하루 종일 먹는 총 열량하고 그 구성만 맞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아무래도 먹고 싶은 대로 먹기가 쉽지가 않죠. 이게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흔한 게 과일 섭취거든요. 이게 당뇨 영양 교육을 받으셨거나 내가 당뇨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식품 교환표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요.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음식을 같은 열량의 정도로 표시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루에 3분의 1개다.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정도의 열량이 귤은 2개고요. 단감은 3분의 1개입니다. 이게 이제 같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식단 교환표인데,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걸 다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과를 3분의 1개를 드셨으면 그날은 귤 2개, 단감 3분의 1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식품교환표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하나 먹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는 이걸 먹었으면 이걸 포기하고 그 다음날 이걸 먹고 이걸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올바른 식이요법입니다. 이렇게 자기 혈당을 잘 알고 약물요법과 운동요법, 식이요법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딱 되면 혈당을 오랫동안 잘 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내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